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시진핑의 교활한 얼굴이 드러난다. 2. 한국의 무서운 처벌. 3. 삼성 때문에 중국에서 연이은 폭동.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 BRI 계획은 중국의 탐욕적인 글로벌 영향력 확장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이 계획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및 미주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및 경제 개발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며 세계의 주목을 빨리 끌었습니다. 초기에는 세계 경제 개발과 다자간 협력의 기회로 홍보되었으나 BRI는 점차 중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확장을 위한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제공하여 경제 및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고 중국 제품의 소비 시장을 확대하며 중국 기업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BRI 내의 탐욕은 우려할 만한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채무와 채무의 노예입니다. 중국은 BRI 참여 국가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데 이 대출은 종종 투명하지 않고 정치적 조건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어려운 채무 상황에 빠지고 중국의 채무의 노예가 되어 국가의 주권을 양도하거나 중국의 내부 문제에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100년을 견딘다고 장담하던 중국의 한 해저터널이 개통 보름 만에 물바다가 돼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2분, 중국 다롄의 해저터널에서 터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터널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과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터널 측면에서 물이 새는 영상과 운전자가 터널 내부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도 올라왔고 터널 내부 도로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상들이 여러 건 게시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샵사인 개통한 지 보름밖에 안 된 터널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급해진 이 해저터널의 운영사는 터널 일부 구간에 물이 고였지만 오전 10시쯤 긴급 보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렌시 공항국도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일 뿐 터널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널 자체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니라 보조도로에 있는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이라며 해저터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둘러댔는데요. 상식적으로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샜는데 터널이 잠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백보양보해서 이 말을 믿는다 해도 개통 보름 만에 그것도 출근 시간대에 물바다를 만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일 개통한 다롄 해저터널은 다롄 증산구와 간징지구를 잇는 왕복 6차로 간선도로 중 다롄만 해역 지하를 뚫은 구간으로 터널 길이는 5.1km입니다. 바렌시는 개통 당시 100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굴착 공법을 적용했다고 자랑했는데 물과 보름 만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 해저터널에 물이 샌 이 사건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중국식 부실공사는 역사도 깊고 다양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장면은 심하게 흔들리는 중국의 한 고층 건물의 모습입니다. 쓰러질 듯 과하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아무리 봐도 부실공사가 의심됩니다. 중국 선전시에 있는 이 75층짜리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조차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 건물 사용자들은 원시적인 자구책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건물에서는 거꾸로 세운 물병이 책상마다 올려져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곧바로 달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상가의 천장 일부가 부서져 내리면서 바닥에 흙더미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75층 건물은 일부 허용했던 상인들의 출입마저 막으면서 유령 빌딩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전시 당국은 건물의 진동과 침하가 모두 허용치 이내라고 밝혔지만 흔들린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1대1로 사업 역시 부실공사의 예외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 네팔 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포카라 국제공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됐으며 개통한 지 15일 만에 60여 명이 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공항이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착공해 올해 초 문을 연 네팔 포카라 국제공항은 대부분의 건설 비용을 중국 수출입은행 차관으로 충당했고 공항 시공 역시 중국 국가기계공업회사의 자회사인 중국 CAMC 엔지니어링이 맡았습니다. 인도 일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네팔 매체를 인용해 네팔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공항 건설 비용으로 차관 약 2,600억 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도 매체 뉴스18과 네팔 일간지들은 포카라 국제공항의 입지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개항 전부터 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매립지가 맹금류를 유인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하기에 위험한 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매립지를 옮기지 않고 무리하게 개항을 했다가 그만 이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바렌시의 해저터널처럼 이 공항 역시 문을 연 지 불과 보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이 지원한 1:1로 사업은 세계 곳곳에서 부실공사로 균열이 가거나 결함이 발견돼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1:1로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남미 등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완공된 지 10년도 안 되어 수천 개의 균열이 발견되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키스탄 닐룹 젤룸 수력발전소 터빈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완공 4년 만에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 비용이 증가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이 나일강 인근에 완공한 우간다 이신바 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만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같은 나라 카루마 수력발전소에서도 벽체 균열과 부적절한 소방 시스템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앙골라에서는 10년 전 중국 중심그룹이 수도 루안다 외곽에 건설한 대규모 공공주택에서 균열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1:1로 사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국가 채무무리행 선언 이후 공공지출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에서 거액의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코레아 전 정권은 27억 달러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개발은행에서 이율 6.9%를 빌리고 중국 수전에 공사를 맡겨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10년 만에 균열과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서 빚을 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코레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만 무려 180억 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왔으나 매물 등 부정부패와 방만한 지출로 엄청난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2019년 에콰도르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지은 학교 200곳을 조사한 결과 57%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완공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교실 바닥이 기울고 K물이 노출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1:1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그 나라의 인프라 니즈에 맞지 않거나 자연환경에 피해가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환경 파괴는 물론 부실공사로 인해 핵심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수많은 결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당 나라의 재정 부담을 더욱 늘리는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차라리 건설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민폐 프로젝트 1:1로를 추진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계 3사는 깜짝 실적을 냈고 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을 미국 수출 호조로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50년 만에 미국 건설 경기 호황으로 두산밥켓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2%나 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건설 경기가 부진했지만 미국 매출이 호조를 보인 게 깜짝 실적을 올린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미국 내 건설 투자를 늘린 것이 한국의 건설 장비 회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가 없었는데 50년 만에 건설 호황이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 건설 장비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두산밥켓이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건설기계사들이 중국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국으로 무대를 옮기려는 시도를 주저해왔는데 그에 반해 두산밥개 등 북미 맞춤형 전략으로 미니 굴착기 등 북미에서 선호하는 건설기계 라인업을 늘리며 수요 대응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 건설 관련 기업들이 대형 사고를 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대박을 친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인프라 사업을 해준다고 했지만 부실 건설로 두고두고 욕을 먹는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주변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불신만을 낳을 뿐입니다.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주를 늘려왔지만 올 1분기 황당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이것 또한 대규모 불량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인데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꽉 차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 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밀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스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성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열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조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갑질을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향 등을 삽입해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에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혜로 LNG선 발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한국에서 반환한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의 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 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발엔, 장수조선소에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 데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조선소 쪽에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조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GT 중 한국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후둥중화가 올해 초 LNG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에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탄올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탄올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메탄올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HMM이 1조 4천억 원 규모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조선해양 측의 7척, HJ중공업이 2척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석 달 남짓 기간에 수주 목표 절반가량을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총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조선해양의 세계 자회사 중 현대삼호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올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 운반선 7척, LPG 운반선 2척 등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2에서 3년간 수조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탄올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조선해양과 1만 6천 TEU 금 8척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 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 7천 TEU 금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안벽이장공 한국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조선사 두 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 TE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 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탄올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기에 국내 조선사가 100억 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탄올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심운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탄올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롄 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룬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 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탄올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탄올선은 장난조선과 다롄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 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COSCO 또한 자국 조선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사는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즉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에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올 4월 들어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메탄올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COSCO, 그리고 8위 HMM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탄올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라스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될 메탄올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국제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탄몰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의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 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연료 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 중 무려 21척이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벙커시유를 연료로 문양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해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솔을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시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에서 30년을 운항하기에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탄올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면서 구직난에다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줄어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가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제조 공장들은 코로나19 때만 해도 일손 부족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성과 서방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으로 생긴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잔수 강소 성수저우 소주 일대는 직업 소개소마다 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의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고 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적은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10명만 뽑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근교 군산 곤산의 한 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위안 약 4,500원이었지만 올 들어 22안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의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당 한화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부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 일을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중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쿤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의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닫았다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몬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성 장자강 장가항 씨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강 씨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 감정에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장자강 씨에는 팬데믹 전 1,000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데군데 공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윤영성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윤영성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항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정가오 윤영성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도시들도 한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 씨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천진 씨는 서물의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 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 원에서 작년 3조 417억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 씨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 산동성 엔타이 연태시 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산업단지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잠수핑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시 당서기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한의 투자 유치와 경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서기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시와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며 엔타이시가 한중 간 확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가 통지를 트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의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증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물길 것이라고 모니터 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외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물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구이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니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 중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형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묶였습니다. 다니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몰간지 중국의 텐샤오 전만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에 대화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기업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